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8인 가운데 가장 먼저 검찰 조사를 받은 홍준표 경남지사. 사법 처리가 임박한 분위기입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다음 소환자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불발 이후 여야 모두 후폭풍에 휩싸인 가운데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개파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홍익대 정군기 교수, 용인대 최창렬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홍준표 경남지사 이야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요. 네. 최 교수님, 정 교수님, 네. 어떻게 어제 이제 17시간 넘게 조사를 하고 오늘 새벽에 귀가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뭐 그 17시간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지만 네. 일단은 뭐 집에 이제 돌려보내고 다시 소환할지 안 할지는 검찰의 몫인데 네. 어제 뭐 일부 그 법조인 변호사들은 뭐 당장 뭐 구속이 될 것처럼 그렇게 분석하신 분들인데 그런 식으로 수사되는 건 아니고 네. 본인이 이제 소명을 많이 그 준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소명이라는 표현도 참 그 법조인 출신다운 얘기인데 들어가서 이제 소명을 하는 과정에서 검찰하고 주고받는 공방전이 벌어졌는데 저는 왜 대질신문을 안 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아쉽고 그다음에 알리바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검찰에서 흘러나온 얘기는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의외로 홍준표 지사의 그 소환은 재소환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네. 또는 뭐 기소를 하는데 구속이 뭐 쉽지는 않겠다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역시 그 정치자금 비리 수사는 매우 어렵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낀 그런 그 과정이었습니다. 사실 만약에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영장이 청구가 안 되거나 혹은 또 청구도 했는데 기각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첫 수사부터 삐걱거릴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정치자금법은 2호 이하는 불구속 관행이 일단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구속이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하는데 일단 회유를 했다라는 뭐 정황 같은 게 있잖아요. 윤수모 회장을 네. 회유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구속 쪽으로 다시 약간 전환됐던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불구속 기소 쪽으로 뭐 흐름이 잡혔던 것 같은데 구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상황이 네. 합니다. 우리 정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 이렇게 구속하기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해요. 지금 대지신문도 하면 뭐가 나올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알리바이 문제, 네. 현장 부재 증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걸 증명하면 얘기는 끝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하고 계속 이제 뭐 단서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검찰에서.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가 검찰 조사 받으러 들어갈 때하고 뭐 17시간 워낙 이제 긴 시간이니까 피곤하기도 하겠습니다만 나올 때 표정을 보면 좀 자신이 없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추가로 소명하겠다는 말도 좀 추가 지켜봐야 될 것 소명이라는 같아요. 게 한 번만 소환하겠다는 입장이란 말이죠. 검찰이 지금 어떻게 추가 소명을 하겠다는 건지 소환을 또 하지는 않을 텐데 현재로서는. 그래서 아무튼간에 지금 뭐 검찰과 이 홍준표 지사와는 진실 공방이잖아요. 홍준표 지사도 뭐 과거에 뭐 이른바 모래시계 검사를 해서 당대 최고의 검사였다는 사람이니까 이 법리 논쟁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뭔가는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충분히 검찰에 소명은 못했고 뭔가 조사 과정에서 검찰과 좀 이견이 있었던 것만큼 틀림이 없어요. 추가로도 소명하겠다. 그런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또 더 이제 관심 있는 것이 영장 청구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후의 조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이완구 전 총리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벌써부터 언론에서는 이제 네. 그 이완구 총리 그 참고인을 그 부르는 그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홍준표 지사 건이 어떻게 될 건지가 앞으로의 뭐 신호탄이라고 할까요? 저는 뭐 최 교수님은 좀 더 조사받고 나오는 게 긴장된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모습도 보셨는데 저는 한편으로 또 생각보다는 또 여유가 있는 있었다. 모습이다. 또 추가로 소명하겠다는 기회는 검찰이 이런 부분에서 자기가 대답 못한 것을 뭐 소명할 부분이 이제 소환이 안 된다면 언론을 통해서 이런 쪽으로 알릴 수 있을 것 같고 검찰이 저는 수사를 그 제대로 한다면 윤승모 씨하고 말이죠. 홍 지사하고 갑자기 불러다가 대질신문 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경남기업 전 부사장. 그렇죠. 돈 전달했다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왜 안 했는지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뭐 홍 지사의 어떤 그 존재감을 고려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추가 소환 절차를 남아서 그런 건지. 법리적으로 이제 대지신문이 워낙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 기억을 잘 못할 수가 있다. 그래서 대지신문을 해봐야 별 뭐 효과가 없지 않겠냐라는 그런 말은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은 대질신문 시켜도 될 것 같은데. 사실 대질 조사라는 게 검찰 수사 기법 중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가는 거니까. 마지막에 하고 결정적으로 부인할 경우에 이제 대질을 하는 건데 그 단계까지는 아직 이르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대질신문으로서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 워낙 부인을 하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구체적인 정황이나 이런 것들 계속 이제 윤수모 회장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비교적 일관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윤수모 그 부사장의 그 진술이 대단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기 때문에 검찰은 그쪽에다가 무게를 많이 두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사건의 그 속성이
뇌물 공여자의 진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뭐 사실관계는 뭐 자신들만 아는 거였습니다만 네. 결국은 이게 무죄로 되냐 안 되냐고 돈을 받느냐 안 받느냐고 또 다른 문제로 그렇죠. 항상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완구 조사 사실 이제 검찰에서 얘기하는 자꾸 기둥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두 개 기둥. 하나는 홍준표 지사, 하나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 기둥을 세워서 이번 사건의 전체를 얼개를 세우겠다. 뭐 이런 취지인데 홍준표 지사 수사부터 사실은 조금 뭐 가닥을 못 잡는다 그러면 이완구 총리 수사도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더 어렵다고 봅니다. 벌써부터 그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한 조사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윤승모라는 사람이 없어요. 이완구 그 총리의 건은 비타 500만 있는 거죠. 추상적인 단어에 비타 500 박스가 있는데 그 관련자들이 비타 500 안에 있는 현찰을 본 적도 없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가가지고는 더 진술을 그동안 했던 진술을 네. 더 그 흐리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달했는지 잘 모르겠고 비타 500을 본 적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수사가 예상이 돼서 저는 이완구 총리의 그 앞으로의 수사는 난망한 가운데서 마지막에 네. 가면 좀 무죄가 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진실과는 별개로 하고 물증이나 입증될 만한 그런 팩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적 책임으로 관련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 네, 그런 점에서는 네. 검찰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을 해봅니다. 네. 저도 이완구 전 총리의 경우가 홍준표 지사보다 훨씬 수사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윤승모 전 회장의 윤승모 부사장의 네. 경우가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됐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쨌든 이완구 총리의 그 측근들의 그 얘기가 좀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정황 같은 것도 잘 이렇게 빗나가는 것 같아요, 좀. 그래서 네. 검찰이 나중에 기소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소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아 쉽지 않을 보이기도 것이다. 하고 그래서 홍준표 지사의 구속 여부가 이완구 총리라든지 다음 딴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네. 6명이 또 있는데 그 수사에 상당히 영향을 영향을 미치지 줄 않겠나 이렇게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지금 이제 8명 중에 어느 정도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게 이제 두 분이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보면은 공교롭게도 사실 홍준표 지사는 사실 친박계가 아니고 또 이완구 전 총리 역시도 친박 실세로 보기 좀 어려운 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6분 같은 경우에는 핵심 중에 핵심인데 그럼 그분들의 수사는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친박 비박 뭐 그런 관점에서 보는 시각들이 좀 있는데 네. 저는 그 부분보다 일단 이완구 총리나 홍준표 지사는 어쨌든 뭐 구체적인 정황 같은 게 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두 사람한테 집중되는 것 같아요. 그게 반드시 뭐 비박이기 때문에 어떤 뭐 정치적인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홍준표 지사의 주장이잖아요. 얘기죠. 지금 뭐 네. 올무에 시였다, 뭐 희생양이 된다 이런 얘기를 뭔가 이제 국민들에게 자신이 핍박받는다 이게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인식도 자꾸 심어줘서 자신에게 수사를 유리하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완구 총리야 뭐 친박이죠. 친박 실세죠, 실세. 실세다. 그래서 저는 네. 그건 뭐 꼭 정치적으로 친박 비박보다도 뭔가 구체적인 정황이 나왔기 때문에 두 분에게 수사가 처음 거론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핵심은 나머지 6명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냐의 부분도 관심이 모아지는데 그 부분도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자, 다음은 이제 정치 얘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난주 가장 눈길을 모았던 게 새정치민주연합의 최고위원회 회의였죠. 그 자리에서 이제 정청래 의원의 막말, 또 주승용 의원의 사퇴, 소동이 있었는데 정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그 야당을 바라보는 많은 국민들한테 계속 실망을 주는 그 야당의 모습. 2주만 지나면 까먹는 집단이라는 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정말 저도 안타까워요. 야당이 강력해야 여당을 견제하고 이 네. 민주주의의 균형과 견제 속에서 나라가 잘 되는 건데 계속 그 뭐 무너지는 모습. 어제는 뭐 그 말하자면 멱살잡이 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손윗 사람한테 멱살을 잡은 그런 걸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네. 정청래 의원의 그 여러 가지 그 잘못된 표현이 계속되고 있는데 본인은 그 뭐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계속 하는지 몰라도 정말 그 중장기적으로 먼 미래를 보면 좋지 않다. 그리고 네. 오늘 또 트윗 또 올렸더라고요. 뭐라고 올렸습니까? 제가 못 봤는데.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 뭐 또 그 검찰에 갔는데 도시락 싸갖고 가라 이런 얘기를 또 네, 했는데 네. 그 정청래 그 최고위원의 그 전투성은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만은 천안함이라든가 무인기에 대한 그 잘못된 그 해석, 그 다음에 뭐 히틀러 발언이라든가 어제 그 공갈 네. 그런 발언은 정말 그 야당의 중진 의원의 그 표현으로는 좀 부적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의원이요, 문재인 대표가 따끔하게 야단 쳐가지고 공개 사과시키고요. 주승용 최고 사퇴했지만 빨리 네. 돌려 세워가지고 단합하는 게 최선의 길인데 문재인 리더십이 여기서 발휘가 안 된다는 게 또 그 걱정인 거죠. 네.
근데 어쨌든 뭐 참 어이가 없어요. 어제 네. 최고위원회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광경들, 그걸 뭐 단순히 해프닝이라고 보기에는 야당의 고질적인 문제는 좀 깔리는 것 같아요. 일단 정청래 최고위원 얘기는 많이들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해가 좀 안 가요. 어떻게 공관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공식석상에 네. 쓸 수가 있는 건지. 그리고 정 교수님 말씀처럼 뭐 정청래 의원의 그 말은 유명하잖아요. 어록만 해도 네, 엄청나잖아요. 네, 네. 굳이 뭐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네, 않더라도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어떤 그 의원 또 정치인이기 이전에 한 개인 인간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그렇게 하는 게 정치를 더 이렇게 희화화시키는 게 아니냐. 일단 기본적으로 품격이나 격이라는 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정치라는 게. 가뜩이나 우리 한국 정치가 뭐 후진적이다 이런 지적들 많이 하는데 말이죠. 그 부분은 반드시 지적하고 싶고, 어제 문재인 대표 리더십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문재인 대표가 좀 이렇게 그 자리에서 강하게 뭔가 네. 제지한다는 이런 모습이 좀 안 보였어요. 그런 점 아쉬워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정치도 격이 있어야 되는데 어제 나타났던 그런 모습은 대단히 제1야당의 모습치고는 대단히 경박하고 실망스럽다. 더 좀 심하게 표현하면 천박하기까지 하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새정치민주연합 내의 계파 갈등을 극명하게 보내준 거 아닙니까? 동교동계 최고위원에 대한 말만 하지 말고 사퇴 요구하지 말고 당신 먼저 사퇴해라. 뭐 이런 거에 공개적인 반박 아닙니까? 계파 갈등 그렇게 아닙니까?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네.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에도 격이 있어야 되고 정치에도 격이 있어야 되고 방송에서도 방송의 품격이 있어야 되는데 네. 어제는 이 상식이 다 무너진 거란 말이죠. 우리 야당 사회는 수많은 계파가 있습니다. 우리 뭐 YS, DJ, 이철승, 뭐 유진삼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계파가 있었지만 그 이전에 그 시니어 정치인들은 이런 식의 정치는 안 했거든요. 네. 근데 면전에서 최근에 이제 면전에서 맞받아치는 것까지는 우리 시청자들 익숙한데 면전에서 서로 그 이런 그 잘못된 용어를 주고받으면서 또 그 최고위원 같은 최고위원이지만 네. 주승용 최고는 나이가 13살이나 많잖아요. 저는 그 최창렬 교수님 저보다 조금 높으신데 항상 네.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데 이런 부분이 그 무너지고 있다. 이게 네. 정치의 품격이 무너지고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 제가 유승희 최고위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정치의 현장이 장난도 아니고요. 그 최고위원회라는 회의가 그 미디어로 다 그 중계가 되는 그런 그 자리인데 거기서 노래를 봄날은 불렀죠. 간다 노래를 부르는 게 과연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는데 하루 종일 어제 그 언론은 또 매를 맞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코미디 같기도 하고 아닌 장면이 지금 야당에서 연출이 되는데 정신 차려 달라는 그 하소연을 우리 그 정치평론가한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보편적 상식에 입각해야 되잖아요. 뭐 계파 갈등도 좋고 네. 나름대로 비판하는 거 좋아요. 근데 비판도 논거나 근거를 가지고 비판을 해야 되는 거죠. 상대방을 면전에서 비난하거나 매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어제 그런 상황은 거의 매도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승용 최고가 자리 박차고 나왔잖아요. 그것도 네. 사실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는 그렇습니다. 게 네. 당의 최고위원이 국민들이 본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 부분은 당의 대표, 당의 최고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로서 거기서 제1야당의 최고위원회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자리를 박차 나가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뭐 그러다 보면 이제 양비론적인 얘기가 돼서 좀 뭐 부적절할지도 모르겠으나 게다가 지금 우리 정 교수님 말씀처럼 유승희 최고위원이 노래를 부르니까 저도 그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서 저런 멘탈이 가능한가? 이게 좀 희화화됐죠. 아니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제 네네. 거기 분위기를 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자기가 그 트위터에 또 올렸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공무원 연금개혁 이런 것들 잘 약속 안 지키니까 그걸 이제 빗대서 한다고 그러는데 네. 그런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죠, 사실은. 전혀 이 야당이 뭔가 지금 크게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정말 총체적으로 든다.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짚어볼 게 어제 그 자리가 바로 이제 이종걸 신임 원내대표가 참석한 첫 회의였단 말이죠. 그 자리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그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 원내대표 그 취임을 축하하는 자리여야 되는데 네. 사실은 주승용 그 최고위원이 먼저 도발을 한 측면이 있어요. 그 전날 최고위원회에서도 문재인 대표를 향해서 뭐 사퇴해라 이런 얘기를 또 네. 면전에서 아주 날렸거든요. 근데 계속 이어서 하니까 정청래 의원이 이제 발끈하면서 그 정말 잘못된 표현을 썼는데 이런 표현들이 주고받다 보니까 정작 그 축하받아야 될 당사자는 뭐 뻘쭘하게 돼버리고 유승희 최고의 그 노래만 남고 노래까지. 있는 이상한 그 희화된 표현이었는데 근데 제가 주승용 최고위원이 입장이었다면 제가 어떨까? 저도 나갔을 것 같아요. 아, 그 나갔을 것 같다. 같은 최고위원이지만 선수도 그 높고요. 13살이 많은 그 시니어 그 수석 최고위원 아닙니까? 근데 그런 표현을 받았다는 것은 반대로 뭐 그 어떤 그 욕설로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그 국회의원 신분이라면은 나갈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생각이 저도 그 자리에 안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뭐 상당한 모욕적인 언사로 안 들리겠어요. 근데 사실은
근데 그 어쨌든 여야 원내대표 최고위원회라는 게 사실 늘 그게 다 생중계된다는 걸 본인들이 다 아는 알죠, 거거든요. 알죠. 예. 근데 그런 자리에서 사실 박차고 나간다는 것도 사실은 감정적으로 일단 대응하는 이제 것 그러니까 같네요. 이제 정당의 최고위원으로서 그 부분 뭐 비판받을 점이 많다고 보는데 일단 한 개인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네. 때문에 박차고 나왔다고 보는데 어쨌든 주승용 최고위원도 문재인 대표의 그 책임론 계속 나왔던 거 아니에요. 4.29 재보선 끝난 지 제법 됐고 말이죠. 근데 또 네. 자꾸 면전에서 그렇게 문 대표한테 그 어떤 뭐 패권주의 청산이나 이렇게 하는 것도요. 그것도 격이 그렇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뭐 양비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최고의 이 잦은 반복되는 이러한 그 하나의 노이즈 마케팅 같은 이런 것들은 국민들 대단히 불편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여당의 사례를 한번 보면은 야당이 네. 좀 반면교사가 될 겁니다. 그 공무원 연금 그 통과되고 난 뒤에 그 논란이 막 있는 과정에 네. 그 다음 날 그 여당의 대표 최고위원회가 열렸는데 이때 갑자기 김태희 의원이 김무성 대표 최고위원 앞에서 직격탄을 날렸어요. 뭐 자기가 직을 걸고 이 말도 안 되는 이거 맞겠다. 이 쓰레기 같은 환경 물려주면 네. 안 된다 했는데 김무성 대표가 얼마나 끌었겠습니까? 근데 참았거든요. 참아가지고 이 수습이 그냥 격이 있게 넘어갔는데 이런 걸 생각하면 야당도 이런 그 상대당의 어떤 그 환경도 한번 생각하면서 참고 넘겼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아무래도 예. 집권 여당이니까 좀 이 달랐겠죠. 말이 말이죠. 네. 이 설화라는 게 뭡니까? 설화. 이 혀죠, 혀. 혀로 네. 화를 불러 일으키는 거잖아요. 근데 지난 대선 때 유명한 얘기 뭐 계속 회자된 얘기 있잖아요. 이정희 후보가 나와서 뭐 대통령 후보를 낙선시키기 떨어뜨려 나왔다. 그런 게 얼마나 그 정치에 민감한 영향을 줍니까? 그래서 야당은 뭔가 어쨌든 뭐 자신들의 개파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격의 문제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 마포울이란 지역구 또 정청래 의원 얘기로 다시 돌아옵니다만 거기서 표를 또 얻을지 모르겠어요. 그 자신의 네. 브랜드 정체성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다 중계되는 거 알고 있다. 모를 리가 없지 않겠어요? 정청래 의원께서도.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자신이 이게 표에 도움이 된다고 할지 모르지만 정치는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불편한 겁니다. 이 부분은. 그런 면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종걸 신임 원내대표의 역할 또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지금 무거워진 것 같아요. 어깨가. 예. 어떻게 가장 풀어야 될 부분이 뭡니까? 개파 갈등 쪽입니까? 아니면 여야 관계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둘 다 단데 네. 둘 다 너무 급하고 네. 우선 공무원 연금 우영근 대표가 못한 거 이거 빨리 네. 그 합의를 해야 되고 그 당내 그 개파 갈등은 이제 원내대표보다는 네.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이 더 필요하고 우선 여야 관계 속에서 일을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유승민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번 그 사태에 대해서 워낙 그 후유증이 심하다 보니까 한 이틀 동안 지금 등호불출하고 있고 새로 그 야당의 원내대표가 취임을 했는데도 지금 연락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골이 깊은 상태에서 앞으로 이걸 잘 해야 되는데 저는 근데 재미있는 게 이종걸 그 원내대표의 당선을 이번에 많은 분들이 이제 비노의 약진으로 보는데 네네네. 꼭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분이 본래 그 사선을 하면서 쭉 과정을 지켜보면요. 범친노의 테두리 속에서 그 색깔이 아주 분명한 분은 아니었어요. 근데 굉장히 그 반친노의 입장에서 이번에 됐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다. 이번에 그 선거전을 대비하는 모습 보면 안희정 충남지사가 많이 도왔다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언론에 보면은. 근데 안희정 지사의 그 캠프에는 친노의 핵심 세력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전 그 노무현 예. 정부에서의 그 비서관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다 보면은 친노의 도움도 많이 받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론에서 우리 정치부 기자들은 취재를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친노와 비노의 그 프레임으로 보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 네. 이분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사선을 하는 동안 경륜으로 됐다고 보는데 그 본인의 그 개인기에 많이 달려 있다. 이분도 사실은 그동안 실수가 조금씩 없지 않아 있었어요. 뭐 트위터 발언이라든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원내대표로서의 중책을 맡아서 네. 저는 그 개파 갈등보다는 개파 갈등은 문재인 대표한테 맡겨두고 네. 여야 관계 회복해가지고 빨리 급한 것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정배 의원과의 관계 설정도 본인이 자신 과제인 있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그렇겠죠. 17대 때 네. 원내수석 부대표를 했거든요. 천정배 의원이 원내대표 할 할 때. 때. 상당히 가까워요. 이종걸 의원과 천정배 의원. 본인이 그런 얘기 이번에 했지 않습니까? 네. 경선 과정에서. 그 부분도 있고 또 정동영 의원하고도 바른정치 모임과 이런 거 같이 했었어요. 16대 때. 그래서 어쨌든 뭐 친노다 비노다는 뭐 보기에 따라서 근데 저는 뭐 비노적인 성격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그런 열린우리당 계열에 있어서 상당히 그 노무현 그 계하고 상당히 이 친화력이 있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3선 4선 되면서 상당히 친노한 좀 거리가 생긴 건 많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번에 안희정 지사 쪽에서 이제 도와준 거는 안 지사도 어떻게 보면 친노에서 좀 벗어나는 이런 것도 약간 있는 것 같긴 해요. 하여튼 뭐 그건 확장하기 위한. 표의 확장성 네. 같은 거 같기도 하고 또 뭐 이번에 뭐 안철수나 박지원 의원 뭐 이쪽에 지원도 많이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이종걸 의원에게 닥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당내 갈등이야 그러면 문재인 대표가 같이 해 나가야 되겠죠. 저는 어떤 야권의 연대라든지 정책적인 네.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가 이종걸 원내대표가 직면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공무원 연금부터 잘 풀어 나가야 되겠죠. 그런 부분. 게다가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와 상당히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종걸 의원의 고등학교 동기들 자기 많이 안다 이런 말 유승민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인맥이 서로 겹친다. 겹쳐 있어 뭐 이런 상당히. 얘기를 했죠. 그래서 네. 그런 점좀 기대를 걸어 보는데 그게 좀 개인적인 친소 관계가 좀 정치에 영향도 주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는 좀 좋은 점인데 모르죠. 이종걸 의원도 상당히 강경파 쪽으로 분류되는데 사실 사람은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거든요. 하여튼 노선이나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직설적이고 좀 강한 그런 톤을 강조하시는데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동교동계가 어제 별도의 모임을 갖고 또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문재인 대표가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 이러면서 계속 불씨를 걸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신 차리라는 그 채찍질을 보는데 그 분명하게 뭐 문재인 물러나라 이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박지원 의원하고 권노갑 전 상임 고문이 만나서 네. 과연 어떤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까? 정신 차리라는 외에는 무슨 호남신당을 할 수도 있다는 어떤 그 위협. 약간의 압박으로 비춰지는 건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동교동 세력은 이미 현실 정치에서 많이 벗어난 원로들 그룹이거든요. 원로들이 이제 우리나라 앞길을 잘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 특정 지역을 매개로 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정치 세력을 추구한다. 박지원 의원하고 네. 이런 점은 글쎄요 전체 정치 발전에서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고 저는 문재인 대표가 계속 잘못하고 있으니까 잘해라는 회초리의 성격으로 보고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뭐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군요. 또 하나 이제 새누리당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지금 김무성 대표가 당청 소통 문제 없다 이렇게 하면서 긴급 진화에 나섰는데 그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거 역시 당청 관계가 이제 네. 김무성 대표가 이제 당 대표 된 다음에 기존의 당청 관계보다 많이 변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평가들이 있는데 당 쪽으로 좀 더 갔다는 쪽. 당이 상당히 목소리를 네. 내기 시작하고 당이 어떤 위상이나 존재감을 찾아간다라는 거니까 좀 바람직하다고 봐요. 정당이 일단 정치의 중심이 돼야 되는 네. 거니까. 근데 어쨌든 이 김무성 대표의 어떤 스탠스랄지 이런 행보를 보면은 자신의 존재감이나 위상은 계속 드러내고 목소리를 내는데 네. 청와대와의 그 불필요한 마찰이나 대립각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걸 굉장히 의식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공무원 연금 같은 건 사실 김무성 대표 할 얘기 많을 겁니다.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다 합의인데 왜 청와대가 모른다고 네. 이렇게 했는데 네. 아까 뭐 진화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일단 뭐 대립을 비치는 걸 일단 굉장히 경계하는 거죠. 유승민 원내대표도 뭐 공무원 연금 원점부터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번에도 의원총회에서 사실 그걸 통과시키려 했던 거잖아요. 네. 유승민 원내대표 50% 그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하는 문제. 네. 근데 어쨌든 뭐 이른바 투톱이 새누리당의 투톱이 청와대를 의식하는 이런 이제 행보를 보여준 건데 그러니까 당청 관계가 하나의 긴장 속에 어쨌든 협조적 관계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네. 것들 정치로 보여준 하나의 사안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예, 제 생각에는 요즘 김무성 대표는 속이 막 불불 끓는 가운데서도 네. 굉장히 본인의 인내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내공을 쌓는 과정이란 예, 말씀입니다. 이번에 청와대에서 다 알고 있었는데 왜 뒤늦게 이런 얘기를 하느냐고 하다가 결국은 표결로 유승민 원내대표가 표결로 가자는 것을 말린 사람이 김무성 대표거든요. 이건 그 당의 어떤 화합이라든가 친박과 여러 그 계파의 생각이 다른 것을 화합 차원에서 이제 본인이 결단을 내린 걸로 보는데 네. 어쨌든 그 박근혜 대통령과의 그 과정에서의 그 각을 세우지 않고 최대한 그 같은 보조 동반자로 가겠다라는 그 인내의 과정인 것 같아요. 굉장히 이게 어려운 과정인데 네. 이회창 뭐 총리가 이거 잘 못하다가 이제 바로 또 그 역풍 맞고 했는데 뭐 저는 그 내년까지 뭐 계속 이런 과정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김무성 대표 리더십이 언제 홀로 설지는 꼭 우리가 타이밍을 한번 잘 봐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네. 이번에 공무원 연금을 네. 둘러싸고 정책적인 문제잖아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청와대에서는 왜 국민연금을 실무기구에서 얘기를 하냐, 이거 월권이다 이런 말씀을 대통령께서 했죠.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정책적인 문제로 촉발됩니다만 항상 정책과 정치는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친박과 청와대가 뭔가 이 부분을 틀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의원총회도 뭐 이른바 친박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네. 만약에 표결로 갔으면은 됐죠. 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좀 높았다고 봐요. 봐야죠. 근데 지금 정 교수님 말씀 김무성 대표가 누른 표결을 거죠. 막은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권력 관계거든요, 이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연금, 공무원 연금의 정치학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연금의 정치학. 2007년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정책을 둘러싸고 이런 당청 간의 어떤 그 미묘한 온도차나 이런 건 계속 제가 갈 생각하는 게 수밖에 없다. 그렇죠. 저도 사실 정 교수님 이제 네. 결국은 지금 일단
김무성 대표가 약간 고개를 숙였는데 몸을 좀 낮췄는데 문제의 본질은 그대로란 말이죠. 결국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1호 개혁과제로 공무원연금 개혁해야 되는데 여야의 입장이 뭐 변할 게 없는데 그럼 똑같이 재현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그 대통령 중심제의 그 숙명입니다. 우리가 미국 대통령제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제하고 뭐 다른 것도 같은 건 많은데 유사한 점 매우 많아요. 미국도 그 행정부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의회를 설득하지 못하면 일을 못 하는데 그 긴장 관계가 뭐 대통령 재임 중 4년 내내 일어나는 과정이고 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요즘 국회의 또 역할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전처럼 그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고 그 청와대하고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 속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계속 이런 갈등과 긴장 관계는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 단임제이기 때문에 네. 날이 갈수록 이제 그 청와대의 그 입김은 좀 약해지고 당이 좀 강해지는 현상이 있는데 저는 뭐 당하고 청와대 관계를 떠나서 이번에 그 무책임하는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문영표 그 장관입니다. 복지부 장관, 예. 보건복지부 장관. 당의 장관이거든요. 그다음에 인사혁신처 장관 마찬가지고요. 네. 이분들 목소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유시민 그 전 복지부 장관을 그 말을 좀 함부로 한다 이거 항상 비판을 많이 하는데 이분이 당시에 공무원 연금 개혁할 때 얼마나 소신 있게 했습니까? 뭐 본인이 직을 던지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정부 그 강요들의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어설프게 합의가 했다고 하면은 당장 나서가지고 바른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 다음날 인사혁신처 차장이 대국민 성명으로 잘 됐다 하고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부 저 장관들 공무원들이요 밥값해야 됩니다. 저는 정말 진지하게 말씀드리고 일리 있는 싶어요. 말씀이고 네. 문영표 장관이 그 이제 명목소득 50% 인상을 하게 되면은 보험료를 2배를 내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여당 내에서도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근거가 지급 뭐냐? 시기나 이런 네. 것들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데 시컨 정부가 같이 합의해놓고 물론 국민연금은 고문연금과 다르니까 지금 청와대나 정부 입장은 거기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다라는 비판이 네.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 같은 것들을 정확히 제시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보험료 2배 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전 장관으로서 올바른 태도가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네. 앞으로 일단은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총리 인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데 어떻게 이제 풀어 가셔야 된다 보십니까? 총리를 잘 뽑아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문제고. 보는데. 근데 당장 뭐 그 제가 연합뉴스 TV를 봐도 총리 후보에 기존의 정치인들이 좀 거론이 되는데 아무리 통과형 총리를 뽑아야 된다고 하지만 정말 신선하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네. 참 대통령이 어려운 그 숙제가 하나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황우여 총리 후보 뭐 얘기가 나왔죠 오늘. 나오는데 네. 좋은 분들이긴 하지만 썩 신선하지가 않아서 참 무난한 이 총리를 누굴 뽑아야 될 것인가 대통령의 고민이자 온 국민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관심사인 것 같고. 그러니까 총리가 일단 뭐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공유해야 되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국민이 선택했으니까 그 성향에 맞추는 건 맞는데 지금 말씀처럼 너무 이렇게 친박적인 생태가 강한 인사는 네. 그분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현재 여러 가지 정황이나 저기 정국의 흐름을 볼 때 좀 탈피한 게 어떠냐. 그래서 좀 이 이념적으로 좀 중도색이 좀 강한 인사라든지 너무 보수 색깔이 강한 인사 많은 네. 말이죠. 그 어떤 친박적인 그 어떤 계파가 너무 강한 인사들보다 좀 배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까 말씀처럼 우리 정 교수님 말씀처럼 참신성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부에서는 지금 뭐 전혀 네. 거론된 인사들은 별로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아예 뭐 야권에서 좀 추천을 받아보자 뭐 이런 얘기 여야 같이 좀 한다든지 그래서 좀 이렇게 발상을 전환하는 게 전환해서 어떠냐 해보자. 이런 주문 좀 하고 싶습니다. 예. 한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